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김승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듯 낡은 군복 점퍼에 깡마른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한때 강철 같았던 그의 눈빛은 깊은 우울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앗아간 잔인한 곳일 뿐이었다. 승우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처럼 덥수룩한 털을 가진 믹스견 타니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타니는 주인과 닮은 듯 조용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승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승우는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타니가 밥그릇을 툭툭 건드리며 가져다 놓은 말린 육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타니는 승우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번갈아 보며 낑낑거렸다. 마치 주인님, 드세요. 저도 먹을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승우는 타니의 재롱에도 콧방귀 한 번 뀌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타니는 승우의 무릎에 머리를 부비며 핥아주었다. 승우는 무심코 타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제야 타니는 안심한 듯 승우의 곁에 얌전히 웅크렸다. 타니는 승우의 감정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승우가 슬플 때면 곁에 와서 조용히 기대어 주었고, 승우가 화를 낼 때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지켜보았다. 타니는 승우의 고독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승우는 비틀거리며 밭으로 향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승우는 삽질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타니는 깜짝 놀라 승우에게 달려갔다. 녀석은 승우의 얼굴을 핥고 옷을 물어뜯으며 그를 깨우려 애썼다. 낑낑멍멍 타니의 울음소리는 밭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승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타니는 승우의 몸 위에 올라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는 심장 소리에 타니는 안도한 듯 승우의 얼굴을 계속해서 핥았다. 녀석은 승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타니는 승우의 몸을 덮어주듯이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켰다. 승우가 끙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타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승우는 마른 손으로 타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타니야, 너마저 없었으면. 승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승우는 타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 작은 생명체의 순수한 충성심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한 것이다. 어둠이 내린 밤, 승우는 늘 그랬듯이 집 밖으로 나섰다. 타니는 주저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군부대 훈련장이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군용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승우는 트럭의 낡은 철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은 훈련장을 둘러볼 때와는 사뭇 다르게 빛났다. 그는 트럭을 닫고 부품을 조이며 낡은 장비를 정비했다. 타니는 그런 승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트럭은 승우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듯했다. 그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승우의 품에는 항상 낡은 수첩과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는 종종 사진 속 아내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탄이는 그들이 승우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탄이는 승우의 외로움과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주었다. 탄이에게 승우는 삶의 전부였다. 승우가 사라진다면 탄이의 세상도 함께 무너질 터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탄이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챙겨주던 승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탄이는 낑낑거리며 승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에는 승우가 덮던 이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에게서 나는 익숙한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탄이는 승우의 잠옷 냄새를 맡으며 불안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탄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승우를 찾아 헤맸다. 마당, 텃밭, 그리고 승우가 앉아있던 창가까지. 그러나 승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탄이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승우가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며칠 전부터 승우는 식사를 더 심하게 거부했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탄이는 승우의 곁을 지키며 그가 겪는 슬픔을 함께 느껴왔기에 이 불안감이 단순한 예감이 아님을 직감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다. 탄이는 집 밖에서 밤새도록 승우를 기다렸다. 승우의 낡은 군복 점퍼가 문고리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탄이는 밤새도록 낑낑거리며 승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세상은 승우의 빈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채워나갔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탄이는 굶주림에 지쳤지만 승우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마을 사람들은 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혀를 찼다. 승우 씨가 또 어디로 사라졌나 보네. 이 불쌍한 강아지 좀 봐. 그들은 승우의 우울증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흘째 되던 날 경찰이 출동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고 승우의 지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탄이는 경찰관들의 주위를 맴돌며 짖었지만 경찰은 탄이의 행동을 단순한 강아지의 소란으로 치부했다.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주변에는 딱히 시신을 찾을 만한 곳이 없는데 혹시 다른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수색 범위를 넓혀야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다. 그들의 대화는 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승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은 집 주변을 대충 수색하고는 철수했다. 그들은 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승우가 사라진 집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나자 탄이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승우의 냄새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탄이는 혼자 남겨졌다는 극한의 외로움을 느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탄이는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탄이는 승우의 냄새가 마지막으로 닿았던 곳,
바로 승우가 매일 밤 찾아가던 옛 훈련장을 떠올렸다. 그곳에 승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타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타니는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발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오직 승우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타니를 움직이게 했다. 인적이 드문 상의를 따라 걷던 타니의 눈에 멀리 낡은 군용 장비들이 보였다. 폐쇄된 훈련장의 모습이었다. 타니는 승우의 냄새를 쫓아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온통 녹슨 쇠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타니는 훈련장 안을 헤매며 승우의 냄새를 쫓았다. 낡은 훈련용 막사. 버려진 장갑차들을 지나던 타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타니의 코에 승우의 냄새가 진하게 스쳤다. 승우의 냄새는 한 낡은 군용 탱크에서 풍겨 나오고 있었다. 타니는 탱크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승우의 냄새였다. 타니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멍멍멍멍멍.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타니는 탱크의 닫힌 문을 앞발로 긁고 코로 밀어봤지만 거대한 철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타니는 탱크 안에서 승우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승우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타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승우는 어디 있나요? 왜 대답이 없나요? 타니는 필사적으로 탱크를 긁고 짚고 몸을 부딪혔다. 녀석의 발톱은 부러졌고 털은 엉망이 되었지만 타니는 멈추지 않았다. 타니의 행동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인을 잃은 강아지의 절규이자 닫힌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타니는 낡은 군용 탱크의 철판을 계속해서 긁었다. 녀석의 발톱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앙상한 다리는 상처투성이었다. 쇠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승우의 대답은 없었다. 타니는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탱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탱크의 닫힌 문은 마치 승우를 영원히 가둬버린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대의 승합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자율방범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훈련장 주변의 순찰을 돌던 중 낡은 탱크 앞에서 낯선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게 뭐야, 개 한 마리가 탱크를 긁고 있네. 대원 중 한 명인 박 씨가 말했다. 주인을 잃은 유기견이겠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끈질기게 굴겠어. 쫓아내자. 다른 대원이 채서 내려 타니에게 다가갔다. 어이, 이리 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타니는 대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탱크를 긁는 데에만 집중했다. 대원이 타니에게 발길질을 하려 하자 타니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공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눈에는 오직 간절함과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박 씨는 타니의 눈빛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보통 유기견이라면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녀석은 오히려 우리를 막으려는 것 같아. 저렇게 필사적으로 탱크를 긁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박 씨는 조심스럽게 타니에게 다가가 녀석의 몸 상태를 살폈다. 타니의 발은 엉망진창이었다. 세상에, 발톱이 다 부러졌잖아. 이 정도로 긁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다는 거야. 박 씨는 타니의 행동에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탱크의 철판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탄이는 특정 지점을 긁으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탱크의 연료 탱크 부분이었다. 이봐. 자네 김씨 알지? 이 근처에 사는 전직 군인 김승우 씨 말이야.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혹시 그 강아지가 그 사람 강아지 아닐까? 박 씨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제야 대원들은 탄이의 행동이 단순한 소동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승우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훈련장에 자주 왔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김승우 씨가 저 안에 있는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저 탱크는 수년째 잠겨 있었고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잖아. 하지만 탄이의 집요한 몸짓은 그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녀석은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앞발로 긁으며 마치 여기에요 여기 라고 외치는 듯했다. 박 씨는 탄이의 간절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 어이로 5동 옛 군부대 훈련장입니다. 실종된 김승우 씨의 개로 보이는 강아지가 낡은 탱크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 안에 주인이 갇혀 있는 것 같으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아지가 탱크를 긁는다니요. 무슨 헛소리를. 헤어소리가 아닙니다. 이 강아지. 발톱이 다 부러지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박 씨는 필사적으로 경찰을 설득했다. 마침내 경찰 순찰차 2대가 훈련장으로 출동했다. 그들 역시 낡은 탱크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낑낑거리는 탄이를 보고는 경악했다. 경찰은 탄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탄이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며 탱크의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녀석의 눈빛에는 제발 열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은 탄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학적으로는 전차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한낱 강아지의 이토록 필사적인 행동은 그들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들은 탄이의 행동이 마치 이성을 초월한 신념에 가까워 보인다고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전차에 굳게 닫힌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들의 직업적 판단을 넘어선 한 생명체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제 폐쇄된 강철의 문이 열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진실이 드러날 참이었다. 경찰관들과 방범대원들은 굳게 잠긴 전차의 해치를 향해 다가갔다. 전차의 철문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녹슬어 있었고 굳게 봉인된 듯 보였다. 탄이는 여전히 낑낑거리며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녀석은 경찰관들의 다리를 긁고 해치를 향해 뛰어오르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리려 애썼다. 녀석의 절박한 몸짓은 마치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경찰관들은 전차의 해치를 열기 위해 크라우바와 망치를 동원했다. 하나, 둘, 셋. 낡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탄이는 그 소리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다시 해치 앞으로 다가가 경찰관들을 재촉했다. 박 씨는 탄이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저 안에 정말 누군가 있어. 이 강아지가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경찰관들은 해치를 여는 것이 쉽지 않자 전차의 외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차의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만 아무런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승우가 어떻게 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로 들어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탄이가 다시 한번 특정 지점을 긁기 시작했다. 해치 바로 아래 전차의 측면이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철판이었다. 이봐, 이쪽이야, 이 냄새야. 탄이는 긁는 행동을 멈추고 그곳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녀석의 행동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철판일 뿐이었다. 하지만 탄이는 그곳에서 희미하게 풍겨나오는 승우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냄새는 땀과 기름 냄새에 뒤섞여 있었지만 탄이에게는 분명 승우의 냄새였다. 경찰관들은 탄이의 행동에 이끌려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경찰관이 주머니 칼로 철판을 긁자 녹슨 철판 아래로 낡은 용접 자국이 드러났다. 이거 뭔가 용접으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설마 사람이 안에서 들어간 건가? 그들은 그제야 전차 내부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탄이가 긁던 곳은 바로 그 통로의 틈새였다. 탄이는 이미 냄새와 소리로 승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긴급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산소 절단기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다. 훈련장에는 구조를 위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절단기가 켜지자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탄이는 무서운 소리에 잠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다시 전차로 다가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오직 주인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탄이의 헌신적인 행동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절단기가 전차 철판에 구멍을 냈다. 좁은 틈 사이로 한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었다. 캄캄한 전차 내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람이 안에 있어. 그들의 외침에 탄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녀석은 해치문이 열리자마자 전차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섰다. 좁은 공간으로 구급대원들이 산소 호흡기를 집어넣었다. 산소가 주입되자 전차 안의 공기가 조금씩 순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승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산소가 남아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탄이는 전차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승우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녀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철벽 같은 공간을 뚫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 직전의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승우는 살아있을까? 탄이의 절규는 승우에게 닿았을까?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산소 절단기가 만들어낸 구멍은 이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커져 있었다. 소방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전차 내부를 비추자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다. 전차 바닥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 김승우였다.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전차 입구까지 옮겼다. 한 구급대원이 승우의 맥박을 짚었다. 맥박이 아주 약합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요. 빨리 옮겨야 합니다. 탄이는 경찰들의 통제를 벗어나 전차 안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쓰러진 승우의 얼굴을 핥고 승우의 손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멍멍멍. 탄이의 절규가 전차 안에서 울려 퍼졌다. 승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일어나세요. 주인님 제가 왔어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승우의 손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꼭 쥐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서였다. 구급대원들이 승우를 들것에 싣고 전차 밖으로 옮겼다. 승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탄이는 승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구급대원들의 발밑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승우가 자발적으로 전체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승우를 구한 것이 다름 아닌 그의 강아지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세상에, 어떻게 저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희가 수색했을 때 아무런 생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관이 말했다. 그때 박 씨는 승우가 쓰러져 있던 곳을 다시 살펴보았다. 승우의 품에는 낡은 인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의 가장자리에는 탄이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승우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탄이가 필사적으로 그의 의식을 붙잡아 주었던 것일까? 구급대원들은 승우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탄이는 구급차를 따라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녀석을 붙잡았다. 탄이는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낑낑거렸다. 그제야 녀석은 지쳐 쓰러졌다. 녀석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병원 응급실. 승우는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그때 탄이가 병원 앞에 나타났다. 녀석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승우를 기다렸다. 승우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준 탄이의 이야기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것은 한낱 강아지가 이뤄낸 기적이었다. 탄이는 주인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다. 녀석은 본능과 사랑으로 굳게 닫힌 강철의 문을 뚫고 주인의 생명을 구했다. 승우의 생존은 탄이의 집념과 사랑 덕분이었다. 승우는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의 희뿌연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탄이가 들어왔다. 탄이는 붕대로 감긴 발로 절뚝거리면서도 승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맹렬하게 흔들었다. 승우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탄이를 끌어안았다. 탄이의 몸에서는 양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승우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긋하게 느껴졌다. 탄이는 승우의 얼굴을 핥고 그의 목에 얼굴을 비비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의 재회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탄이야, 네가 날 살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잊고 있었어. 승우는 탄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가족을 잃은 슬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
그리고 탄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탄이는 승우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를 위로했다. 승우는 퇴원 후 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져 있었다. 그는 탄이가 자신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승우는 탄이의 다친 발을 매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탄이의 발이 아물어가는 것처럼 승우의 마음속 상처도 점차 치유되어 갔다. 며칠 후 박 씨와 경찰관 몇 명이 승우를 찾아왔다. 그들은 승우에게 탄이의 필사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그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탄이를 영웅이라고 칭했다. 승우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관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탄이는 어떻게 제가 전차 안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곳을 긁었을까요? 승우가 물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아지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미세한 냄새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답니다. 전차 안의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냄새, 그리고 당신의 채취를 막고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녀석은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리려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승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그는 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탄이는 승우의 손길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승우는 우울증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탄이와 함께 마을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탄이는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렸고 승우는 탄이와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전했다. 승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저는 한낱 강아지에게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탄이는 제가 포기한 삶을 대신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탄이와 함께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승우의 얼굴에는 이제 우울함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탄이와 함께 걷는 새로운 길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성장의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승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우울함 대신 활기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탄이와 함께 매일 아침 마을 외곽의 들판을 달렸다. 탄이의 발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의 위대한 여정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어느덧 탄이는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탄이를 보면 영웅 강아지다 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탄이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우와 탄이를 응원했다. 승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이 재단이라는 비영리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했다. 그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다. 승우의 보호소에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넘쳐났지만 승우는 탄이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주며 모든 강아지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는 보호소의 강아지들에게도 탄이의 이름을 따 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모든 강아지가 타니처럼 용감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보호소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승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승우는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을 지켜준 이 작은 생명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니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재단은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타니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승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낡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소년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승우는 소년의 사연을 들었다. 소년은 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다. 승우는 소년에게 타니를 소개해 주었다. 이 강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이 녀석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혹시 타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니? 소년은 타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는 소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보호소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황금빛 햇살이 넓은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한 남자가 활기찬 걸음으로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늠름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함께 달리고 있었다. 타니였다. 승우와 타니의 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호흡으로 들판을 가로질렀다. 승우는 달리는 타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우울함의 그림자가 없었다. 타니 또한 승우의 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희망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절망에 빠졌던 한 남자와 그를 구원한 한 마리 강아지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